날마다 헌법 위반하고 있잖아. 저기 한덕수가 돌아가가지고 한덕수! 지금 걸어다니는 위헌, 걸어다니는 헌법 위반들이야 전부 다. 그렇죠. 직무유기로 처벌도 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무능하고요. 네. 지금 내란 잔당과 공범들이 사방에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내란의 잔당 내지 공범 숨어 있는 공범으로 인지될 만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잔불 정리를 해야 돼요. 큰 산불로 번질 뻔했다가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된 건데 주불은 진압됐다 하더라도 최초 발화 지점은 다른데 지금 쌓인 낙엽 밑으로 지금 불씨들이 잠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다 밟아서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죠. 검찰에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한덕수 씨가 제가 처음에 장관 될 때는 이해찬 총리였고요. 예. 장관을 하던 대부분의 기간은 한명숙 총리였고요. 네. 제가 장관을 마치기 직전에 한덕수 총리가 제가 이제 총리를 세 분을 모셨어요. 다 겹쳐요. 네. 오.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총리 되기 전에는 또 경제부총리였고 그 전에는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이었어요. 이해찬 예. 총리가 계실 때는 그래서 장관급 국무조정실장이고 저하고는 잘 지냈어요. 이제 그 대학에 또 뭐 선후배이기도 하고 또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권한을 주면 그 부여받은 권한 범위 안에서 일을 잘 하는 분이었어요. 네. 그 당시에. 그래요? 네. 그 총리로서 부총리로서 국무조정실장으로 잘 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됐죠. 이제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라고 그게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니까 간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종종 회의를 하면서 보건정책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함께 했고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제 경제관료 출신이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보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 인식이 발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자부심을 그동안에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인터뷰를 딱 보는 순간 헛짓거리 했구나 내가. 참 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상당한 시간 동안 같이 정부에서 일을 했는데 네. 어떻게 이분이 지금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도록 내가 만들었지? 이런 아니 당시에 논의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그 어떤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 전혀 토를 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토는 달았죠. 그래요. 어떤 방식으로? 토는 달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재정경제부 사람들이 제가 장관 임명 받자 말자 쫓아와서 저한테 브리핑을 했는데 그 내용이 핵심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거예요. 장기 목표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건강보험 가입 환자를 무조건 진료해라. 받아야 돼. 안 그러면 건강보험에서 니네 병원은 안 주는 가입을 안 시켜줄 거야. 그러면 거기는 돈을 몇 배를 내고 진료를 받아야 되니까 안 병원이 가겠지. 망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당연지정제. 이 당연지정제에 들어오면 의료 서비스 수가를 정부가 보건복지부가 이제 장관 고시로 정한 그 돈만 받아야 돼. 네. 이게 당연지정제. 당연지죠. 미국에 이런 게 없어. 두 번째는 건강보험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또는 약화시키는 거예요. 국민 건강보험 자체를. 왜요? 그래서 민간보험을 키우는 거예요. 민영화. 둘 다 민영해요. 당연지정제를 완화하고 또는 없애고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 자체를 약화시켜야만 경쟁 이런 거 운운하는 거죠. 네, 민간보험회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주장했고 그걸 막은 게 유시민 작가님이라는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죠. 이제 저는 원래부터 이제 독일에서 공부할 때도 보건경제학 이런 거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갖고 왔을 때 그 질문을 바로바로 했어요, 제가. 이건 뭐 좋은 제안인데 생각해 볼 수 있는 제안인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래요? 저런 문제는 어떻게 할래요?라고 이거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저도 한번 검토해 볼게요. 네. 근데 제가 1년 4개월 동안 장관 마치고 끝낼 때까지 답 못 가져왔어.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사람들은 미국이 좋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배우면 절대 안 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맞아. 첫 번째가 총기. 인간이 총기. 총기 소유하면 돼요. 절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미국 의료제도를 하면 절대 안 돼요. 최악이죠. 그렇지. 국힘 쪽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인터뷰를 보면 우리나라 진짜 큰일 났다 그런 진짜 그러네.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거 유시민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어. 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더 현명해지는 분들도 있지만 네. 그 반대인 분도 있다. 그 내란 수계 대행이에요. 스스로 그거를 저는 오늘 그 공개적으로 천명했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마은혁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한 논리가 여야 합의가 없어서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 내 가지고 임명 안 하면 위헌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오랫동안 이제 최상목 씨도 안 했고 한덕수 씨도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이제 물러날 예정인 임기가 다 끝날 예정인 두 분의 후임을 2명 지명하면서 끼어팔기로 지금 예.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논리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대행이 되어야 될 사람이 내란 수계의 대행을 하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번에 탄핵 기각할 때 한덕수 씨에 대해서 예. 그 주권자인 국민을 농락한 행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가 3사람씩 그 지명을 하고, 그 대통령이 한 번 더 사법부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3사람을 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정치적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헌법에 그런 조항을 둔 거예요. 예.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 그리고 국민이 선출하지는 않았으나 독립성을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인정받고 있는 대법원, 이렇게 준 거거든요. 법률적 종결을 하는 데까지는 무척 힘든 과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알려주는 징표로 저는 해석을 하고요. 예. 한덕수 총리는 좀 아시잖아. 그럼요. 제가 장관 막바지에 한덕수 씨가 총리가 됐죠. 예. 그래서 좀 겪어보셨잖아요. 예, 그 나름 보수적이지만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뭐 한미 FTA 협상하고 있을 때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에 이제 그 김현종 씨가 그때 통상교섭 본부장이었는데 저하고 그 양반은 이제 뭐 공격수고 저는 수비수 비슷해가지고 복지부니까 우리는 우리가 안 내놓으려고 하는 부처였거든. 그러니까 좀 의견 충돌이 있고 이랬을 때 그때도 뭐 잘 중재하고 시키는 일은 잘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알려졌고. 지금도 시키는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근데 시킨 일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데, 대통령에 나올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제는 내가 그거 아니라고 봐요. 그거 아니라고 보세요? 그 정도 정신 나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지금 뭐라고 보십니까? 그 대통령이 안 될지 뻔히 알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사정이 있다고 보는 쪽이에요. 저는 광인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까봐가 아니라 예.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어리석기는 한데 예. 미친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예. 저는 미친 걸로 간주하는데 네. 우리 유시민 작가는 겪어봐서 그렇게까지 미친 사람은 아니다. 예. 머리는 굴리는데. 예. 근데 그 머리 굴리는 게 지금 어리석다? 예. 어떤 의미에서 어리석다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익이 없거든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본인은 이렇게 하는 게 실익이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쵸. 객관적으로 볼 때는 실익이 없어요. 예. 실익이 없는 일에 지금 나대고 있다. 그런 거죠. 부인 관련해서 왜 무속 이야기 많잖아요. 그것도 좀 들어보신 바 있죠? 근데 그 이제 한덕수 씨는 원래 그 처가에 스카웃된 사람이거든. 원래 별로 이렇게 가진 게 없는 영재였는데 공부를 엄청 잘했던 분이잖아요.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성적도 엄청 좋았던 사람이고 그 최양영 씨 집안에서 최양영 씨가 뭐 들은 얘기로는 선도 여러 군데 보다가 역시 한덕수만한 사람이 없다 이래가지고 그 집안에 스카웃되어서 그 지금 외국 회사한테 뭐 이렇게 임대 줘가지고 몇 억씩 그렇지. 돈 받았다는 그 집도 예. 장인한테 상속받은 거잖아요. 또 그 자기 처가 거야. 재산이에요 전부 다. 맞아요. 그 한덕수 씨의 인생은 예. 처가에 얹혀서 살아온 인생이에요. 그 관점에서 예. 보자면 꼭 무속이 아니더라도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부인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는 분들이 있는 거고. 그렇죠. 박지원 의원도 그렇게 분석하시던데. 예,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저는 막 그렇게까지는 안 봐요. 뭔가 판단력에 문제가 생긴 거지. 지금. 예. 왜냐면 자기 처지가 궁해가지고 예.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사법 처리 당하면서 공직 생활을 끝낼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그 합리적으로 꼭 저는 이제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보면 뭔가 자기가 캥기는 게 있어서 이제 불안한데 네. 이 방식으로 해서 조금 보호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거든. 그렇게 해서 보호가 되나? 예. 어떻게 하는지 보자고요.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비중 있게 논의해야 될 가치 있는 인물은 아니라고 봐요. 그다음에 사법적 종결 수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또 뭐 무슨 정치 보복이다 어쩌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안정성과 확실성과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는 중대한 문제거든요. 누구를 처벌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번을 마지막으로 이 잠재적 위험 이걸 끊어내야 돼요 우리나라가. 확실하게.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여전히 통째로 남아 있는 과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수사 대상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건희 씨 포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아이 그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어차피 다 딸려가게 돼 있어. 달려가게 돼 있다. 그거는 뭐. 왜냐하면 부부는 처벌할 이렇게 그 이명박 때도 그랬고 과거에 우리가 항상 아니 그래왔거든요. 조국 부부를 시차를 두고 감옥에 보냈잖아.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이 정치인들은 예를 들어서 조국 또는 이재명도 부부까지 괴롭혀요. 다 기소해서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은 부부는 건들지 말라고 한단 말이지. 이번에도 그래야 되냐 이거. 니나 그래. 니나 그래.